2024년 11월 초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북한군 상사 김철수는 참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쌩쌩 지나가고 옆에선 19살 전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게 조국을 위한 겁니까? 전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믿을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명태 굽는 냄새가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화덕에 명태를 올리면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청지는 바닷가 도시라 명태가 흔했거든요. 아들아, 많이 먹어라. 군대 가면 고생이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제강소에서 일하시느라 손발이 다 터져 있던 그 손. 그 손길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오후 저는 함경북도 청진 외곽 산골 군부대 광장에 서 있었어요. 300여 명의 병사들과 함께요. 동무들은 러시아 땅으로 떠난다. 장성의 선포를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그 손을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27살 군생활 7년 차 상사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날 오후까지는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막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광장의 도열에서 아침 점호를 받았습니다. 제 옆엔 전우들이 있었어요. 하사 박영호 24살, 병장 최민철 23. 우리 셋은 같은 분대였고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형님, 오늘 훈련 빡세게 한답니다. 영호가 하품하며 말했어요. 맨날 빡센데 뭐. 민철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웃음이 될 줄 모르고요. 그날 아침 훈련은 산악구보였습니다. 완전 군장 메고 산을 오르는 거였어요. 힘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군대 7년 하면서 안 해본 훈련이 없었으니까요. 청진 외곽산은 가팔랐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전우들과 함께 오르면 견딜만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바다가 보였거든요. 제 고향 청진 앞바다요. 형님, 저기 바다 보입니까? 영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응. 저기가 우리 고향이지. 휴가 가면 명태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민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잘 구워주신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다음 휴가 때 집에 가면 어머니가 명태 구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는 그 명태를 먹지 못할 줄 몰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배식받은 옥수수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어요. 형님,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민철이가 말했어요. 그러네. 명절 휴가 나올까? 글쎄요. 상부에서 뭐라고 하려나.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석 휴가, 고향 음식, 가족 이야기.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뒤였어요. 갑자기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11여단 3대대 소속 전원. 10분 안에 광장 집합. 정치장교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뭐지? 갑자기 왜 이래? 영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나가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미리 공지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급하게 군복을 정돈하고 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300여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광장 앞엔 평소 보기 힘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고위 장성들. 평양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부 요원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뭔가 큰일이구나 싶었어요. 장성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동무들,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동무들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하달하셨다. 영광스러운 임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영호도 민철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동무들은 국제주의 의무를 수행하러 러시아 땅으로 떠난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요?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는 러시아 형제들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님께서 동무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TV에서 본 적 있었어요. 폭격, 폭발, 죽음. 출발은 일주일 후다. 장성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은 절대 금지한다. 이 임무는 국가 최고 기밀이다. 누설하는 자는 반역자로 처벌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러시아로 간다고요? 전쟁터로요?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고요? 옆에서 민철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거기 사람들 매일 죽는다던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 영희도요. 마지막으로 집에 간 게 언제였죠? 2달 전이었나? 어머니가 명태 구워주시던 그날. 많이 먹어라, 아들아.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막사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른 병사들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옆 침상의 영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형님, 잠 안 와요? 응. 저도요. 무섭습니다, 형님. 영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TV에서 본 적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심하다던데. 드론이 사람 쫓아다니고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TV는 다 거짓말이다. 과장된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민철이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형님들, 저 어머니한테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안 되겠죠? 금지됐다고 했잖아. 보위부가 다 지켜본다. 쓰다 걸리면 너 끝이야. 민철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 딸은 고향 청진에도 떠 있겠죠. 어머니도 저 딸을 보고 계실까요? 아들 생각하시면서요. 영희는 뭐 하고 있을까? 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해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평범한 일상이겠죠. 그런데 저는 일주일 후 전쟁터로 갑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정말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2024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낡은 군용 수송기에 300명이 빽빽이 실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갔어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옆 사람 말도 잘 안 들릴 정도였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제 평생 비행기를 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영호도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저 한 번도 북한 밖에 나가본 적 없어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며칠을 기차와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땅은 넓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 자작나무 숲. 6.25 때 소련군이 왔다던 그 나라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초 우리는 쿠르스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전쟁터였어요. 첫날부터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우리로 치면 모기 같은 소리였는데 그 작은 기계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러시아군 장교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우리말로 전달했어요. 너희는 돌격조다. 내일 새벽 앞으로 나가서 우크라이나 참호를 점령해라. 돌격조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온 건지. 총알바지였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우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야, 조선인. 하고 막 부르고 집 나르라고 시키고 팝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요? 천만에요. 그저 소모품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첫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뛰어. 러시아 장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참호에서 뛰어나가야 했어요. 총을 들고 앞으로. 그때 처음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전쟁터의 총소리는 훈련 때와 달랐어요. 귀가 찢어질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엎드려.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쌩쌩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우리 소대 막내 김철호가 쓰러져 있었어요. 19살짜리 애였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철호야, 철호야. 민철이가 기어가서 철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대답이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19살이요. 여러분, 19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임원 러시아 땅에서 죽은 겁니다. 첫 전투가 끝났을 때 우리 소대 12명 중 4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시체 수습도 안 했어요. 나중에 그러고는 술이나 마시더군요. 밤이 되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우리 셋만 남았어요. 영호, 민철, 그리고 저. 형님, 이게 뭡니까? 민철이가 울먹였습니다. 이게 조국을 위한 겁니까? 우린 그냥. 입 닥쳐. 제가 말렸습니다. 보위원이 듣는다.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냐고. 그날 밤 저는 철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날 밤 철호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상사님, 저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돌격하라, 점령하라, 죽어라. 매일 전우들이 죽어갔습니다. 드론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고, 저격수한테 맞아 죽었어요. 어떤 애는 지를 밟아서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조선인 하나 죽으면 또 보내면 되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숫자였습니다. 총알바지 1호, 2호, 3호. 어느 날 저녁 후방 막사에서 보급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옆에서 술 마시며 떠들었어요. 야, 조선인들, 빨리 안 해? 한 러시아 병사가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영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때리면 우리가 총살당합니다. 형님, 참아야 합니까? 영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참아라. 살아야지.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추웠어요. 청진 겨울보다 더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분대는 참호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참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옆 참호가 무너져 있었어요. 거기엔 우리 동기 박성호가 있었습니다. 성호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성호는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군대 왔어요. 성호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랑 친했습니다. 성호가 죽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호 구석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조국을 위한다고요? 국제주의 의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냥 버려진 겁니다. 강대국들 전쟁의 소모품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살아야 한다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됐어요. 2024년 12월 러시아 쿠르스크는 지옥이었습니다. 눈은 내리는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참호 속에서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배급도 엉망이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남은 거나 우리한테 던져줬어요. 야, 조선인들 먹어라. 식은 죽 한 그릇. 그걸 여러 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굶으셨을까요?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버티다가 죽어간 사람들. 저도 그때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이었어요. 매일 누군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전우가 오늘 아침엔 시체가 돼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300명 중에 한 달 만에 100명이 죽었어요. 어느 날은 우크라이나 포격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참호가 흔들렸어요. 땅속에 숨어 있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언제 내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옆에서 영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다. 저도 정직하게 말했어요. 상사라고 안 무서울까요? 저도 27살 청년입니다. 살고 싶어요. 민철이는 구석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철이 어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민철이가 유일한 아들이에요. 만약 민철이가 여기서 죽으면
민철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 계세요. 동생 영희가 있긴 하지만 아들인 제가 죽으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선 탈영병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냅니다. 3대가 다 죽어요. 할머니, 어머니, 동생까지요. 그러니까 우린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가족을 죽이거나.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이었어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도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가. 돌격. 러시아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참호에서 뛰어나갔어요.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땅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손발이 다 얼었는데도 계속 기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지뢰였습니다. 앞에서 기어가던 병사가 지뢰를 밟았어요.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뭐해? 빨리 움직여. 뒤에서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어갔어요. 그 병사를 지나쳤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도우려다간 저도 죽으니까요. 그 병사는 거기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참호로 돌아왔을 때 우리 분대는 반이 줄어 있었어요. 10명이었는데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영호, 민철, 저 그리고 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병사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었어요. 아, 오늘 조선인 놈들 잘 싸우던데? 총알 바지로는 쓸만하지.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잖아. 더 보내면 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린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총알 바지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도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릴 개만도 못하게 대합니다. 민철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형님, 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민철이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도 다가왔어요. 형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호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청진에서 보던 별과 똑같았습니다. 저 별 아래 어머니도 계시겠죠. 동생도요. 어머니는 제가 여기서 죽어가는 줄 아실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차라리 영호, 민철. 저는 둘을 불렀습니다. 형님, 우리 여기서 나가자. 둘이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탈출한다. 살아야지.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보위원들이 항상 감시했습니다. 북한군 중에도 보위부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누가 보위원인지도 몰라요. 옆 사람이 밀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탈영 시도하다 걸리면 즉결 처분입니다. 현장에서 총살이에요. 그리고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탈출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동생 영희. 제가 탈영병이 되면 둘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3대가 다 죽는다는 그 무서운 곳이요. 형님, 저희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제가 탈출하면. 민철이가 울먹였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 부모님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 가족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형님,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남으면 죽는데요. 영호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어차피 죽어요. 1달 안에 아니면 2달 안에. 그럼 가족들도 어차피 아들 잃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라도 살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들도 아들이 죽는 것보단 살아있는 게 나으실 거야. 비록 탈영병이라도. 하지만 수용소에. 그건 나중 일이다. 일단 우리부터 살아남자. 셋이서 결심했습니다. 살기로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째, 돈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도망치려면 루블이 있어야 했거든요.
저희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았어요. 러시아 병사들 보급품 정리해주면 가끔 루블 몇 장씩 던져줬습니다. 그걸 몰래 모았어요. 민철이는 죽은 러시아 병사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훔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우리가 써야지.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둘째, 옷이 필요했습니다. 군복 입고 도망치면 바로 들킵니다. 러시아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영우가 보급품 창고에서 러시아 작업복을 훔쳤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와 바지였어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영우가 물었습니다. 충분해. 잘했어. 셋째, 루트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건가? 우크라이나 쪽으로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한테 잡히면 뉴스 탑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 바로 죽어요. 러시아 쪽으로 가야 했어요. 전선에서 후방으로 빠져나가서 러시아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중국 쪽으로 그 다음엔 한국으로요. 형님, 그게 가능합니까? 민철이가 물었어요. 해봐야지. 안 하면 죽는데.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그날 우리 부대가 전선 교대로 후방 이동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이동 중에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가장 길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는 꿈, 총 맞는 꿈, 어머니가 수용소 가시는 꿈.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보위원들 눈치 안 보이게요.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또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분대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름은 박철민이었어요. 21살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제 고향 후배였어요. 청진 같은 동네 살았습니다. 철민이 아버지는 제 아버지랑 친구였대요. 전투가 끝나고 철민이 시체를 봤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요. 저는 철민이 눈을 감겨줬습니다. 미안하다, 철민아. 속으로 말했어요. 형은 살아야겠다. 너처럼은 못 죽겠어. 그날 밤 저는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청진 바닷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갔던 그곳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바다는 넓단다. 세상도 넓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세상은 넓습니다.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록 탈영병이 되더라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1월 7일 밤. 탈출 전날이었습니다. 셋이서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 형님. 영우와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각오해라.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거냐? 예. 둘 다 확고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동생 영희 사진이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찍은 거예요. 어머니. 영희야.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아들 좀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월 8일 새벽이었어요.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대는 전선에서 후방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웠어요. 병사들이 우왕좌왕 짐을 챙겼습니다. 보위원들도 바빴어요. 이동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다. 제가 영우와 민철에게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몰래 준비한 러시아 옷을 군복 안에 입어놨습니다. 루블도 주머니에 넣었고요.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희, 빨리 타. 러시아 장교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트럭에 탔습니다. 맨 뒤쪽에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비포장도로였어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었습니다. 공습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트럭들이 급정거했습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 뛰어내렸어요. 엎드려, 엎드려.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이야. 뛰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셋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달렸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봤어요. 다들 공습 피하느라 정신 없었으니까요. 형님, 이쪽. 영호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숲속을 뛰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눈에 빠지고 그래도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교전하는 소리였습니다. 발각됐습니까? 민철이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전투다. 계속 뛰어. 1시간을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형님. 잠깐. 쉬어야. 영호가 헐떡였어요. 안 돼. 더 가야 해. 하지만 저도 한계였어요. 폐가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농가였어요. 저기 들어가자. 우리는 폐가로 들어갔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군복 벗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군복을 벗고 안에 입어놨던 러시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검은 점퍼, 청바지, 털모자. 군복은 뒤집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우린 러시아 사람이다. 제가 말했어요. 예.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떨렸어요. 우린 이제 탈영병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총살이고 안 돌아가도 가족들은 수용소에 갑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불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꼭 살아서. 언젠간.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려고 이럽니다. 영호도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먼 이국 땅 폐가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제가 일어섰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갑니까? 영호가 물었어요. 서쪽이다. 러시아 큰 도시로 가야 해. 거기서 숨어 살면서 돈 모으고 그 다음엔 중국으로. 중국이요? 응. 중국 가서 한국 대사관 찾는 거야. 형님,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지. 우리는 폐가를 나왔어요. 눈 덮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저 마을로 가자. 거기서 기차역 찾는 거야. 걸었습니다. 눈밭을 걸었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배도 고팠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러시아 시골 마을이었어요. 낡은 집들, 연기 나는 굴뚝.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러시아 할머니 아저씨. 우릴 쳐다봤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거였어요. 몇 마디 안 되지만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까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가더군요. 휴. 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통했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마을 끝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저거 타면 도시 가겠죠? 영호가 물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웠어요. 손발이 얼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버스가 왔어요. 타자. 우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루블을 냈어요. 기사가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설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진짜 나왔구나. 전선에서 벗어났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러시아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중국으로 가야 하고 한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버스는 우릴 작은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러시아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정도 크기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렸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숨을 곳을 찾아야지. 우리는 도시를 걸어 다녔어요. 낯선 땅이었습니다.
간판도 다 러시아고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이틀을 굶었거든요. 형님, 뭐 좀 먹어야. 영우가 말했습니다. 작은 빵집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손짓발짓으로 빵을 샀습니다. 루블을 내니까 주더군요. 셋이서 빵을 나눠 먹었어요. 맛있다. 민철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냥 빵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밤엔 버려진 건물에서 잤어요. 추웠습니다. 셋이 붙어서 떨며 잤어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형님,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우가 말했어요. 일을 해야겠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어도 못하고 신분증도 없는데 누가 일을 줍니까? 그러다 한 건설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저기 가보자. 현장 감독한테 다가갔어요. 제가 아는 러시아어 단어를 말했습니다. 감독이 우릴 위아래로 후어봤어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당 1000루블. 신분증 안 물어본다. 하겠어?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알려줬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그런 일이었어요. 힘들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어요. 일당 1000루블이면 우리 셋이 하루 3000루블입니다. 이 돈 모아서 중국 갈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브로커 찾아야 해.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사람. 2월, 3월, 4월. 석 달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6시까지 일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우리 나이가 20대인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일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숙소는 허름한 지하실이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한 방에 10명씩 누웠습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김철호였습니다. 너희 탈북자지? 어느 날 아저씨가 물었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 억양 들으면 다 알아. 북한 사투리야. 들켰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민철이가 빌었어요.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신고? 내가 왜 신고해? 나도 옛날엔 북에서 왔어. 중국으로 넘어온 지 30년 됐지. 예? 같은 핏줄 아니냐? 걱정 마라. 아저씨는 우릴 도와줬어요. 러시아어 몇 마디 가르쳐주고 브로커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중국 가려면 브로커한테 돈 줘야 해. 한 사람당 2000달러. 2000달러요? 응. 루블로 치면 20만 루블쯤. 우리 셋이면 60만 루블이었어요. 언제까지 모을 수 있을까요? 영호가 한숨 쉬었습니다. 한 달 더 일하면 되겠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신분증. 경찰들이 소리쳤어요. 노동자들이 우왕좌왕 도망쳤습니다. 뛰어.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도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으로 달렸어요. 잡아. 뒤에서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골목도 골목. 우리는 쓰레기통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휴.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민철이가 떨었어요. 저기 다시 못 가겠네. 경찰이 알았어. 그럼 돈은요? 지하실에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가져오지 못했어요. 포기해야지. 목숨이 먼저야. 다행히 주머니에 약간의 돈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호 아저씨가 우릴 찾아왔어요. 너희 괜찮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예. 덕분에. 아저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너희 돈이지? 내가 챙겨왔어. 봉투 안에 우리가 모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저씨.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 같은 동포 아니냐? 아저씨는 브로커 연락처도 줬어요. 여기 전화해. 중국으로 데려다 줄 거야. 조심해서 가라. 아저씨.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돼. 그냥 살기만 해라. 한국 가서 잘 살아.
그날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돈을 건네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여기로 와. 트럭 태워줄게. 어디로 갑니까? 카자흐스탄 국경이야. 거기서 넘어가면 중국 갈 수 있어. 드디어였습니다. 러시아를 벗어나는 거예요. 2025년 5월 15일 새벽. 우리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 카자흐스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화물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국경 검문소였어요. 러시아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실었어? 건축 자재요. 뒤 좀 보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어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상자들을 두드렸어요. 우리 바로 옆 상자였습니다. 제 옆에서 민철이가 숨을 참고 있었어요. 됐어. 기적처럼 통과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브로커가 말했어요. 우리는 화물칸에서 내렸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제가 물었어요. 카자흐스탄이야.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가. 예? 돈은 받았잖아. 여기까지만이야. 브로커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우리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초원이었어요. 끝없는 카자흐스탄 초원. 형님, 이제 어디로? 영호가 물었습니다. 마을 찾아야지. 우리는 걸었어요. 반나절을 걸어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또 조선족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기서 한국은 멀어. 중국 거쳐서 동남아시아 가야 돼. 어떻게 갑니까? 돈 있어? 우리한테 남은 돈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터키까지 갈 수 있겠네. 거기서 태국 가고. 그렇게 또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기차, 또 버스. 며칠을 이동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나라 이름도 어려웠어요. 지도에서만 보던 곳들이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 이게 터키구나. 민철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사를 찾았어요. 터키엔 탈북자 돕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들어가니 한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우릴 보더니 놀랐어요.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예. 목사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우릴 일으켜 세우고 밥을 주셨어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영호가 울먹였습니다. 목사님은 우릴 숙소에 재워줬어요. 일주일 동안 쉬게 해줬습니다. 한국 가려면 태국 가야 해요.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요. 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저희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월 초 우리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2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 갈 때였죠. 방콕은 더웠습니다. 무척 더웠어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가 영사님께 말했어요. 영사님이 놀랐어요. 정말요? 신분 확인 좀 해야겠는데요. 우리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탈출, 여정. 영사님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참호 전우들 폐허. 영사님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러시아 전선에 계셨군요. 예. 저희 살고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영사님은 우릴 보호해줬어요. 임시 숙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 한 달이 또 길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8월 5일. 드디어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내일 한국 가십니다. 영사님이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예. 축하드려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한국, 자유의 나라. 내일이면 그곳에 가는 겁니다. 8월 6일 아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형님, 우리 진짜 가는 거죠?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영희, 아들이 살았어요. 비록 탈영병이 됐지만 살아서 자유로 왔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비행기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2025년 8월 6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한국.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은 밝았어요.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실감이 났어요. 우리 정말 왔구나. 자유의 땅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원으로 갔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문화, 경제, 정치, 취업, 교육.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다고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검열 없이요. 정말입니까?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여기 네이버에 북한이라고 쳐보세요.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 사진, 영상이 나왔어요. 북한 소식, 김정은, 탈북자 인터뷰.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여기가 마트예요. 물건 사는 곳이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과자, 라면, 고기, 과일, 채소.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민철이가 물었어요. 돈만 있으면. 배급표 없이요? 배급표요? 그런 거 없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배급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는데요. 편의점도 가볼까요? 편의점은 더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대요. 밤에도요? 네, 밤에도 열려 있어요. 세상에. 하나원 교육이 끝난 건 11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어요. 이걸로 집 얻고 생활하세요. 우리 셋은 서울로 왔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우리 방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여기 살아도 돼요? 영호가 물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민철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와. 서울이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12월부터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담배 한 갑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말투가 어색했어요.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가끔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네, 북쪽에서. 아, 탈북자시구나. 고생하셨네요. 어떤 분들은 친절했어요. 어떤 분들은 무시했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긴 자유니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됐어요. 설날이었습니다. 민철이네, 영호네, 저 셋이 만나서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형님, 작년 이맘때 우린 러시아 전선에 있었는데. 영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생각하면 말을 잊지 못했어요. 1년 전 우린 죽음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떡국을 먹고 있어요. 우리 살았구나. 민철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 살았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어머니, 동생 영희,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탈영병이 된 걸 아셨을 겁니다. 혹시 수용소에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2월 11일 오늘.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 중입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3시?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추진. 저 전선엔 아직도 우리 전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았어요. 여기 자유로운 땅에. 눈물이 납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통일이 되면. 통일.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북쪽 사람들은 굶주리고 남쪽 사람들은 풍요로운데 이게 맞는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자유. 목숨 걸고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요. 6.25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땅. 저도 그 소중함을 이제 압니다. 편의점 문이 열립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손님은 우유를 삽니다. 1,500원입니다. 여기요. 손님이 나갑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해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꼭 다시 만날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요.